여기는 시니어 정보 아카이브입니다.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이 놓치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신청 기준이 또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 중 일부는 올해 다시 받을 수 있게 됐고, 반대로 작년까지 받던 분들 중 일부는 올해 갑자기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신청하니까 탈락 통보를 받는 경우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집도 없고 일도 안 하는데 왜 나만 못 받아요?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통장에 돈 좀 있다는 이유 하나로 자녀가 잠깐 넣어준 돈 때문에 보험 하나 해약했다는 이유로 매달 30만 원이 넘는 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월급도 받고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는데 기초연금을 멀쩡하게 받고 계십니다. 뭐가 다를까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기초연금은 나이만 되면 자동으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건을 맞춰야 하고 신청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 걸리면 안 되는 함정을 미리 피해야 합니다. 그 함정이 뭔지 모르면 지금 당장은 받고 있어도 내년에 갑자기 끊길 수 있고, 지금은 탈락이어도 방법을 알면 다음 달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확인된 기초연금 정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실수 때문에 탈락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준비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지까지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중간에 끊으면 정작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를 지나 2026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기초연금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026년엔 기초연금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방향부터 말씀드리면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기준 연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고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금액이 정해진 상태는 아니지만 동결이나 폐지가 아니라 조정과 인상을 전제로 한 구조라는 점은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래서 2026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금액보다 기준 구조입니다. 소득인 정액 기준은 여전히 핵심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소득인 정액을 계산하는 구조는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5년에는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기준이 각각 상향되면서 전년도에 탈락했던 분들 중 일부가 다시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2026년 기준 역시 이 소득인 정액 구조 안에서 기준선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2026년에도 동일할 거라고 단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구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일부를 공제하는 구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일을 하고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에도 일을 하면 무조건 불리하다는 생각은 현재도 구조와는 맞지 않습니다.
재산은 계속해서 소득처럼 계산됩니다. 통장에 있는 예금, 전세보증금, 기타 재산은 2026년에도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특히 금융재산과 전세보증금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연 단위 환산율을 적용해 매달 소득처럼 계산됩니다. 실제 현금 흐름이 없어도 서류상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점은 2026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반드시 함께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계산됩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 임대소득, 재산 모두가 합산 대상입니다. 본인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배우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 역시 2026년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2026년을 준비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를 준다보다 어떤 기준으로 남고 어떤 기준에서 밀려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준을 모르고 기다리면 기회는 지나가고 기준을 알고 보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지점이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떤 경우에 탈락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집도 없고 일도 안 하는데 왜 탈락했냐고 억울해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짜리 집에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소득도 없고 자녀 도움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탈락이었습니다. 이유는 전세 보증금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사시는 곳은 중소도시였습니다. 중소도시 기본 재산액 공제는 8,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서 8,500만 원을 빼면 3,5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3,5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하면 140만 원, 12개월로 나누면 월 11만 6,666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월 80만 원, 통장 예금 5천만 원 공제 후 3천만 원에 연 4% 적용 시 월 10만 원, 그리고 차량 가액 4,5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은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게다가 이분은 2년 전에 아파트를 팔고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최근 5년간 금융거래 내역도 살펴봅니다. 이 증여액도 처분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추가 반영됐습니다. 본인은 집도 없고 소득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세 보증금, 예금, 고급 자동차, 처분 재산이 모두 계산되면서 기준을 초과한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월세 수입 월 50만 원, 예금 7천만 원,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자가주택에 사는 분이 계셨습니다. 계산해보면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런데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월급 300만 원을 받고 있었고 배우자 명의 예금이 3천만 원 더 있었습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가구 단위로 2천만 원입니다. 본인 예금 7천만 원, 배우자 예금 3천만 원, 총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하고 8천만 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월 26만 6,666원입니다. 월세 수입 50만 원, 금융재산 환산액 26만 6,666원, 주택 환산액 21만 6,666원, 배우자 근로소득 131만 6천원, 약 230만 원입니다. 부부 가구 기준 364만 8천 원보다는 낮지만
추가 재산이 조금만 더 있어도 기준 초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70세 어르신인데 국민연금도 안 받고 집도 전세, 자동차도 없고 예금도 2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10년 전에 운영하던 가게를 접으면서 폐업 신고를 안 한 채 사업자 등록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영업 안 해도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추정 소득이 자동 계산됩니다. 이분은 월 추정 소득 약 80만 원으로 잡혀서 탈락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자녀 명의로 적금을 넣어뒀다가 만기에 본인 통장으로 3천만 원을 이체한 분이 계셨습니다. 본인은 내 돈을 잠깐 맡겼다 찾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걸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명이 안 되면 이 금액이 본인 금융재산에 추가 계산됩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15년 유지한 보험을 해약해서 환급금 2,500만 원을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생활비로 쓰려고 해약했는데 이 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이 올라갔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본인은 나는 소득도 재산도 별로 없는데라고 생각했지만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사업자 등록, 보험, 해약금, 자녀 명의 계좌 이체가 모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탈락 사유들은 대부분 사전에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고급 자동차는 4천만 원 미만으로 바꾸고 사업자 등록은 폐업 신고하고 보험은 해약 시기를 조절하고 자녀 명의 계좌는 명확히 정리하면 됩니다. 모르면 탈락하지만 알면 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9가지 실수 중 단 하나만 걸려도 기초연금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확인하세요. 첫 번째 실수. 가족 계좌에 돈 잠깐 넣었다 빼는 행동입니다. 우리 집 애들한테 잠깐 맡겼다 뺀 건데요. 이 말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힌 기록은 자산 이동으로 인식되고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잠깐이든 오래든 기록은 그대로 남고 기초연금 산정할 때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두 번째 실수. 타인 명의로 적금 넣었다가 본인이 찾는 행동입니다. 아들 이름으로 적금 넣었다가 나중에 엄마가 찾아가면 국민연금공단은 이걸 본인 금융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금 전액 삭감된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싸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시세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넘기면 그 차액은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도 재산이 줄었지만 실질은 그대로라고 판단해 연금 감액 사유가 됩니다. 네 번째 실수.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채 소득 없는 척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만 유지되어 있으면 추정 소득이 계산됩니다. 실제 소득은 없는데 있는 걸로 간주해서 기초연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안 한 상태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2026년 기준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 5천만 원이면 그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어 기준을 크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는 연 4%를 적용해 월 환산하지만 고급 자동차는 전액 포함이라 차이가 매우 큽니다. 여섯 번째 실수. 보험을 해약하면서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오래된 보험 하나 정리했을 뿐인데 그 환급금이 재산으로 간주되어 연금이 탈락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수천만 원 단위로 해약금이 들어오면 소득인 정액 기준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7번째 실수. 자녀 명의 통장을 대신 관리하면서 자유롭게 출금하는 경우입니다. 자녀 이름이지만 부모가 자유롭게 쓰면 사실상 본인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면 기초연금 감점 사유가 됩니다. 8번째 실수.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넘기는 행동입니다. 신고 안 하면 없는 줄 알겠지? 큰 오산입니다. 요즘은 국세청과 연동된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월세 수익이 파악됩니다. 몰랐다고 해도 소득으로 잡히는 순간 연금은 바로 탈락입니다. 9번째 실수. 5년 이내에 재산을 갑자기 정리한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상황만 보는 게 아닙니다. 최근 5년간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등도 모두 살펴봅니다. 몇 달 전에 아파트를 팔고 현금을 들고 있다면 그 돈은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9가지 실수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탈락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실수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준 속에서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반드시 알아둬야 할 5가지 준비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 가구 기준에서 개인 기준으로 구조를 이해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소득도 없고 집도 없는데 왜 탈락인가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따져봅니다. 남편이 직장 다니거나 아내가 임대 수입이 있어도 그 수입은 모두 가구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내가 어려워도 배우자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탈락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혼자만의 판단보다 반드시 부부 합산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준비. 금융재산은 5년 전부터 천천히 정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최근 5년간 거래까지도 모두 들여다봅니다. 갑자기 예금을 정리하거나 부동산을 팔고 현금이 들어오면 그 기록은 고스란히 금융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고 받은 3억 원이 있다면 지금은 집이 없어도 그 3억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갑자기 큰 돈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5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천천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이라도 예금이나 부동산이 너무 많다면 구조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준비. 차량은 한 대, 가액 4천만 원 미만으로 맞추세요. 2026년 최신 기준에 따르면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전액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각각의 차량 가액이 모두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가장 안전한 기준은 차량은 한 대, 가액은 4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준비.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정리하세요. 어떤 분들은 사업은 안 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만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입이 없어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추정소득을 자동으로 잡습니다. 연금수급심사에서 소득이 있다고 간주되어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반드시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준비. 자녀 명의로 된 자산 반드시 따져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넣고 부모가 직접 관리하거나 찾는다면 이건 사실상 부모 자산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명의보다 실제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자녀명의 통장이 있어도 부모가 자유롭게 입출금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은 전부 본인 금융재산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선 신청도 직접 해야 하고 내 자산 상태도 미리 점검해 둬야 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조건은 되는데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준비만 제대로 해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그럼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청도 직접 해야 하고 내 자산 상태도 미리 점검해 둬야 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조건은 되는데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금은 쪼개서 분산 관리하세요. 그냥 한 통장에 다 넣어두는 게 편하잖아.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그 편함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 하나에 예금 1억 원을 묶어두고 계시면 아무리 안 쓰고 가만히 있어도 이건 그대로 재산으로 잡혀서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8천만 원의 연 4%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6만 6,666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기준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예금을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나눠서 생활비 통장, 자녀지원금 통장, 공과금 자동이체 통장 등으로 용도를 구분해서 관리하면 단순한 저축이 아닌 생활 목적 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고 소득인정액 계산 시 더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통장만 나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이 통장이 따로 있느냐,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입출금 내역과 사용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은 해약보다 유지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해약하면 당장 돈 들어오잖아. 그 돈으로 생활비 충당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심사 기준에서는 그 생각이 탈락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년 넘게 유지해온 보험을 갑자기 해약해서 환급금 2,500만 원을 받으면 국가에서는 이걸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해서 한 달에 대략 80만 원 넘는 소득이 새로 생긴 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훌쩍 넘어서면서 기초연금은 바로 탈락 처리됩니다. 그렇다고 보험을 무조건 계속 유지하라는 건 아닙니다. 보험도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보장성 보험은 유지해도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은 해약 시 환급금이 크게 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보험 해약 전에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부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전세금이 높다면 월세 전환도 고려해 보세요. 나는 집 산 것도 아닌데 그냥 전세인데 왜 불리해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전세도 재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전세집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이라면 국가는 이 전세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서 월 소득이 생긴 것처럼 간주합니다. 1억 6천만 원의 4%는 연 640만 원, 즉 한 달에 53만 원을 버는 것처럼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어 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전세를 월세로 일부 전환하는 겁니다.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이라 걱정이 되시겠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지출이 많은 사람이 형편이 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보증금 1억 6천만 원 중 일부를 빼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바꾸면 보증금이 줄어들면서 소득 환산액이 낮아지고 실제 월세 지출은 공제 항목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소득인정액이 확 내려갑니다. 넷째,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상담을 활용하세요. 내 재산이 많지도 않은데 굳이 전문가까지 찾아가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딱 그 애매한 재산 구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산 중 일부를 생활비로 전환하거나 차량을 명확히 폐차 처리하거나 세대 분리를 통해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방법 등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보입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큰 비용 없이도 충분히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신청은 꼭 하셔야 합니다. 나는 자격될 것 같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자동으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나이도 70세가 넘고 소득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이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3년 동안 단 한 푼도 못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신청을 했다고 해도 서류 한 장, 상담 한 번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빠졌다고, 금융자산 내역에 누락된 통장이 있다고 매달 34만 원씩 몇 년 동안 날려버리는 일 실제로 많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나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일수록 더더욱 신청하셔야 합니다. 되면 매달 연금 받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알 수 있거든요. 신청 안 한 게 가장 확실한 탈락 사유입니다. 지금까지 준비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1년생 어르신들은 올해 65세가 되시는 해입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이라면 4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전국 어디서든 접수 가능하니 거주지와 상관없이 방문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탈락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첫째,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둘째, 통장 사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 통장은 안 됩니다. 셋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비치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넷째, 소득재산 신고서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예금, 주택, 자동차, 전세 보증금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이것도 현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다섯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 사유가 되므로 자녀와 함께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전월세 계약서 사본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일곱째, 금융재산 내역입니다. 오래된 통장, 깜빡한 CMA 계좌까지도 잡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발급받는 잔액 증명서나 거래 내역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 여부입니다. 기초연금과 연계될 수 있는 지원 제도라 미리 체크해야 유리합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입니다.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셋째,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입니다. 기준 금액을 넘으면 탈락 사유가 되므로 자녀와 함께 점검이 필요합니다. 넷째, 금융재산 내역입니다. 본인 명의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 통장, 증권 계좌, 보험해약 환급금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후 승인 또는 탈락 통보를 합니다.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신청했다면 4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탈락 통보를 받았는데 이유가 납득이 안 되거나 잘못 계산된 것 같다면 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기초연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도 필수 서류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고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되면 매달 연금 받고 안 되면 이유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한 게 가장 확실한 탈락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받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이 돈으로는 약값도 빠듯한데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질문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나라에서 마련해둔 노후 생활비를 위한 제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 이것도 아는 사람만 챙겨갑니다. 모르면 못 쓰고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첫 번째, 주택연금입니다. 내 집은 있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노후가 너무 팍팍하네요.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그럴 때 꼭 살펴보셔야 할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이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도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팔지 않고 생활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2025년 기준 자격 조건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 70대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도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집은 나라에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여전히 본인 명의로 남아있고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도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급된 연금액만 상환하거나 집을 팔아서 정리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살고 있는 동안 절대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 이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HF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 1688-8114 혹은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 농지연금입니다. 나는 집도 없고 가진 거라곤 시골 밭 하나뿐이야. 그거 팔아도 돈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두고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밭 하나
논 한마디기도 그냥 놔두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 혜택에서는 그 땅도 재산으로 계산되거든요. 실제로 돈은 하나도 안 생기는 데 있는 재산으로 분류돼서 탈락 사유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농지연금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내가 가진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신청 조건은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 기존 65세에서 하향 조정,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을 것, 소유한 농지가 실제로 농사지었던 땅일 것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농지의 위치, 크기, 시세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적게는 월 20만 원, 많게는 월 80만 원 이상까지도 수령 가능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논밭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보다 매달 생활비가 생긴다면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사실 하나, 농지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서 비교적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즉 기초연금과 병행이 가능할 수 있고 설계에 따라 오히려 더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은 농지관리공사, 한국농어총공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나 농지은행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세 번째,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몸은 아직 쓸만한데 마땅한 일이 없어요. 일하려 해도 나이 많다고 다들 안 뽑아요. 그럴 때 꼭 알아보셔야 할 게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건강도 챙기고 사회와 연결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2026년 기준 신청 자격은 노인공익활동 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사회활용 사업 및 공동체 사업단은 6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일자리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지원활동,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의 안내 도우미, 초등학교 앞에서 안전지킴이 역할, 공원이나 동네 환경을 정리하는 공공시설 정비활동,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말벗이 되어드리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루 2~3시간, 주 3회 정도의 활동으로 한 달 기준 약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활동비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중복수급도 가능합니다. 즉 기초연금도 받고 활동비도 따로 받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삼조입니다. 신청은 매년 11월에서 12월경 다음 연도 모집 공고가 발표됩니다. 지역마다 일정이 다르니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 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는 대표번호 1544-3388에서 가능합니다. 네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이건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괜히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해 보시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까지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가장 많이 체감하시는 건 의료비입니다. 병원에 가도 진료비가 거의 0원에 가깝고 입원 수술까지 해도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주거급여도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주거비로 보태줍니다. 전국 평균이 10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입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들어오는 지원입니다. 가구원 수와 상황에 따라 매달 50만 원 이상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예금이 많거나 집이 큰 경우엔 탈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준들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무조건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족 위해, 자식 위해 아껴 오셨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한 번쯤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복잡해서 귀찮아, 이렇게 넘기기엔 기초연금은 매달 수십만 원, 앞으로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신청 안 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 모든 걸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꼭 이번엔 여러분 손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체크리스트. 선정 기준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천 원 확인하셨나요? 근로소득 공제 112만 원 적용 확인하셨나요? 고급 자동차 기준 4천만 원 이상 점검하셨나요? 9가지 실수사항 재검토하셨나요? 필요시 재산 구조 조정 계획 세우셨나요? 기초연금 신청 1960년생은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추가 혜택 검토, 주택연금, 농지연금, 노인 일자리, 기초생활수급 확인하셨나요? 여러분이 모르셔서 손해보는 일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잠시만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다음 영상을 만들기 위해 시청자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숫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 기초연금이 이해됐다. 2번 아직 어렵고 헷갈린다. 댓글 반응을 참고해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정보 아카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